1985년 여름, 마카오의 한 해변. 물놀이를 즐기던 수영객 한 명이 파도에 밀려온 무언가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검은 모래 위에 놓인 것은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오른발 4점, 왼발 2점, 손 2점. 총 8점의 인체 부위가 같은 해변에서 건져 올려졌고 누군가 도구를 사용해 정밀하게 잘라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해의 지인이 누구인지 경찰은 1년이 넘도록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잔해가 떠오른 바다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한 남자가 작은 식당에 철문을 올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의 주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그 남자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85년 8월 4일 오후 마카오 헤이사환의 한 식자재 배달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팔선반점의 주인 정 씨가 평소처럼 닭과 오리를 주문하는 목소리였고 배달원은 오토바이에 짐을 싣고 좁은 골목을 누비며 식당까지 달려갔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 씨가 주방에서 손을 들어 인사했고 조리대 위에는 저녁 영업을 준비하는 재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낀 환풍기가 돌아가고 원탁 위에는 점심 손님이 남기고 간 찻잔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배달원에게 그날 오후의 팔선반점은 지난 20년간 봐왔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로부터 16시간 뒤인 8월 5일 아침, 같은 배달원이 다시 팔선반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철문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문 위에 흰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고 검은 글씨로 3일 휴업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전날 오후까지 멀쩡히 영업하던 식당이 하룻밤 사이에 문을 닫은 겁니다. 더구나 정 씨는 전날 직접 전화로 식자재를 주문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주문을 해놓고 다음날 갑자기 가게를 닫는다는 건 20년 넘게 이 식당에 물건을 넣어온 배달원으로서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배달원은 골목을 돌아 헤이사환 제4가에 있는 정 씨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8월 초 마카오의 아침은 이미 공기가 무겁고 축축했는데 좁은 골목 사이로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들이 축 늘어져 있었고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의 현관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문 안쪽에 서 있는 사람은 정 씨가 아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배달원이 정 씨를 찾는다고 말하자 남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급히 본토에 갈 일이 생겨서 주하이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배달원은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정 씨 가족이 마카오에 가까운 친척이 한 명도 없었고 중국 본토 중산에 사는 정 씨의 동생과도 연락이 뜸한 상태였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왜 정 씨 집에 있는지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8월 8일 팔선반점의 철문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방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식당에 불 앞에 서 있던 주방장 대신 처음 보는 요리사가 웍을 들고 있었고 홀에서 주문을 받는 종업원도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뒤 정 씨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는 며칠 전 정 씨의 자택에서 문을 열었던 바로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황재홍이었습니다. 황재홍은 단골 손님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 씨가 사정이 생겨 본토로 떠났고 자신이 식당을 인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 씨 부부가 도박을 좋아한다는 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식당을 넘기고 본토로 도망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정 씨 부부가 마작판과 카드판을 드나든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헤이사환 골목에 돌고 있었으니 황재영의 설명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신의 자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재영은 정신의 집을 세놓고 매달 임대료를 챙기기 시작했으며 정씨가 타던 차는 황재영의 장남이 몰고 다녔습니다. 식당, 집, 차량, 은행 금고 열쇠까지 정씨 가족이 수십 년간 일궈놓은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 남자의 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헤이사환 사람들은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정씨 일가에게는 마카오에 가까운 친척이 한 명도 없었고 중국 본토 중산에 사는 정씨의 동생과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식당 단골들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식 맛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정씨가 떠난 게 아쉽다고 했고 누군가 도박에 빠지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정씨 가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 무사한 것인지를 묻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황재영은 매일 아침 팔선반점에 철문을 올렸습니다. 주방에서 웍이 달궈지는 소리가 골목으로 흘러나왔고 점심시간이면 좁은 홀에 손님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기름 냄새가 환풍기를 타고 골목 끝까지 번졌고 원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접시들이 오갔습니다. 황재영은 그 접시들을 직접 나르기도 했고 계산대에 앉아 돈을 세기도 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 식당의 같은 조리대 앞에서 같은 원탁이 놓인 이 홀 안에서 한 가족 9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남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식당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마카오 남단 루안의 헤이사 해변에서는 물놀이를 즐기던 수영객 한 명이 파도에 밀려온 무언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20년 넘게 되돌려야 합니다. 1960년대 마카오 헤이사와는 포르투갈령 마카오의 변두리에 해당하는 서민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나무 진열대를 펼쳐놓은 노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숯불 위에서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연기가 골목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고기를 굽고 있던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훗날 팔선반점의 주인이 되는 정 씨였습니다. 정 씨는 노점 바비큐 상인으로 출발했습니다. 새벽부터 숯불을 피우고 해가 질 때까지 닭과 오리를 구워 팔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나무 진열대 뒤에 쪼그리고 앉아 잠깐씩 눈을 붙이다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 웃음을 지었습니다. 헤이사완의 닭 오리 도매상은 정 씨를 보며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고 외상을 밀린 적이 없다며 신용을 높이 샀습니다. 그 도매상의 금전 지원으로 정 씨는 골목 안쪽에 나무 판자를 엮어 만든 가건물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노점 시절의 바비큐에 볶음밥과 국수를 얹어 메뉴를 늘렸고 반골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정 씨는 정식 건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간판에 팔선반점이라는 네 글자를 붉은색으로 써넣었고 입구에 팔선호텔과 연결된 작은 중식당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주방에는 사촌형 정보량을 주방장으로 들였는데 61세의 노련한 요리사로 광동식 점심 메뉴를 도맡았습니다. 홀에는 원탁 5개가 빼곡히 놓였고 점심시간이면 헤이사완 인근의 노동자와 상인들이 몰려와 자리가 모자랄 때도 있었습니다. 노점에서 시작한 식당이 마을의 한 풍경이 되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린 셈입니다. 정 씨의 가족도 이 식당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아내의 사이에서 딸이 넷,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장녀는 18살이었고 막내 아들은 겨우 7살이었습니다. 아내의 친정어머니인 70살의 외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었고 식당 인근에는 아내의 고모인 구고모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홀에서 뛰어놀았고 외할머니는 주방 한쪽에서 쌀을 씻었습니다. 팔선변점은 식당이기 이전에 이 가족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는 한 가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도박을 즐겼습니다. 마장반을 자주 들락거렸고 카드 도박에도 손을 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 씨가 성실하고 인정이 많은 반면 아내는 돈에 대한 집착이 유달리 강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혼자 도박장을 출입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정 씨도 함께 카드판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해온 정 씨에게 도박반의 짜릿함은 일종의 탈출구인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탈출구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정 씨 부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1984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83반점의 원팍 위에 카드가 펼쳐졌습니다. 정 씨 부부와 주방장 정보량 그리고 한 명의 외부인이 사사이라 불리는 카드 도박에 앉았습니다. 사사이는 마카오에서 유행하던 도박 방식으로 원금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원금은 2,000팍타카, 우리 돈으로 3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카드가 탁자 위를 녹았고 파타카 지폐다발이 탁자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정 씨 쪽에서 그 외부인 쪽으로. 날이 밝았을 때 정 씨가 잃은 금액은 약 18만 파타카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노점에서 시작해 20년을 일군 식당 주인에게 하룻밤 사이에 날아간 금액치고는 치명적이었지만 정 씨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데 보았습니다. 1년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고 만약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83반점을 통째로 넘기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차용증 같은 건 쓰지 않았습니다. 도박판에서 오간 구두 약속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부인, 도박판 맞은편에 앉아 18만 파타카를 쓸어간 남자가 바로 황즈헝이었습니다. 황즈헝은 헤이사완에서 정 씨 부부와 자주 어울리던 도박 동료였습니다. 50대의 과묵한 남자로 아내와 장남을 데리고 마카오에 정착한 지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는 그저 도박판을 좋아하는 평범한 중년이었습니다. 정 씨 부부 역시 이 남자에 대해 그 이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황제영의 수차례 83반점을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정 씨 부부는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원금 18만 파타카에 추가 도박까지 합산하면 빚이 60만 파타카,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황제영은 주장했지만 그 금액의 실체를 증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용증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정 씨는 약속했던 식당 양도도 거부했습니다. 도박판에서 날린 돈, 종이 한 장 없이 오간 약속, 갚을 생각이 없는 채무자. 그것이 1984년부터 1985년 8월까지 83반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의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정 씨 부부가 끝내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박판에서 웃으며 카드를 적던 이 남자, 황즈헝에게는 정 씨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12년 전, 홍콩에서 있었던 어떤 밤의 일입니다. 1973년 11월 5일 오후 홍콩 쿼리베이 영왕도의 한 아파트 B동 10층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천지량, 광동성 난하이 출신으로 1970년대 초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건너온 이주민이었습니다. 천지량이 그 아파트에 온 이유는 단 하나, 같은 층에 사는 남성에게 1만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그 남성과 그의 아내, 그리고 누이까지 3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지량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돈 이야기를 꺼냈고 상대는 거절했습니다. 거절의 순간부터 이 남자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달라졌습니다. 천지량은 집 안에 있던 밧줄을 움켜쥐고 3사람을 결박했습니다. 남성의 양손을 등 뒤로 묶고 아내와 누이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뒤 남성을 욕실로 끌고 갔습니다. 욕조에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이 욕조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좁은 화장실 안에서 울렸고 수면이 올라올수록 결박된 남성의 몸부림이 격렬해졌습니다. 천지량은 남성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넣고 눌렀습니다. 타일 바닥 위로 물이 넘쳐 흘렀고 한참이 지나 몸부림이 멈췄습니다. 거실에 남은 2 여성에게도 천지량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내와 누이 모두 상해를 입었지만 천지량이 주방에 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방화를 시도하는 사이에 2 사람은 결박을 풀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스 냄새가 복도까지 퍼졌지만 화재는 크게 번어지지 않았고 2 여성은 살아남았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빌려달라는 요구, 거절, 결박, 살해. 이 순서를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12년 뒤 마카오의 팔선 반점에서 정확히 같은 순서가 반복되었으니까요. 천지량은 아파트를 빠져나와 홍콩에서 좌측을 감추었습니다. 경찰은 생존한 두 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수배령을 내렸지만 천지량은 이미 홍콩을 떠난 뒤였습니다. 광동성 난하이의 시골로 숨어든 천지량은 그곳에서 기이한 일을 벌였습니다. 왼손 검지의 한마디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잘린 손가락 끝을 화덕의 불꽃 위에 갖다 댔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흙벽 사이로 퍼졌을 때 이 남자의 지문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천지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집안의 딸 여씨를 만나 결혼했고 아내와 함께 마카오로 밀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천지량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고 황즈헝이라는 새 이름의 남자가 마카오 헤이사환에 나타났습니다. 새 이름, 새 아내, 파괴된 지문. 이 남자는 과거를 통째로 지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카오에 정착한 황즈영은 아내 여씨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헤이사완의 서민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이웃들 눈에는 50대 가장이었습니다. 도박판에 자주 얼굴을 비추긴 했지만 마카오에서 도박을 즐기는 남자는 어디에나 있었으니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도박판에서 정씨 부부를 만났고 사사이 카드를 함께 치며 밤을 보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씨 부부는 이 남자의 지문이 불에 녹아 없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12년 전 홍콩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주한 수배자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빚을 갚으라는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이 남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정씨 부부가 그것을 알았다면 1984년 그 밤에 도박판에 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씨 부부에게 황즈헝은 그저 동네 도박 친구였고 카드를 잘 치는 아저씨에 불과했습니다. 황즈헝은 훗날 자살 직전에 남긴 자백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찍이 나는 천치량이 이미 죽었다고 여겼고 아이에게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내가 스스로 손가락 지면을 잘라낸 그때부터 나는 새 사람이 되어 나쁜 짓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새 사람이 됐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죽었고 지금의 자신은 다른 사람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이 남자는 정씨 부부가 빚을 갚지 않자 다시 옛날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거절당하면 결박하고 결박하면 죽이는 그 방법을. 1985년 8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의 상환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정씨 부부는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황제영은 여러 차례 팔선반점을 찾아가 독촉했고 매번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황제영은 이미 새 주방장과 새 종업원을 구해놓은 상태였습니다. 8월 8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까지 마쳤습니다. 식당을 정씨로부터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은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1985년 8월 8일 저녁 팔선반점의 영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종업원들이 퇴근한 뒤 식당 안에는 정씨 일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씨와 아내, 18살 장녀, 12살 차녀, 10살 삼녀, 9살 사녀, 7살 막내 아들, 70살 외할머니, 그리고 주방장인 사촌형 정보량까지 9명이었습니다. 그 시각 황지영이 팔선반점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저녁 영업에 쓰고 남은 기름기가 번들거리고 있었고 홀 바닥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명은 절반만 켜진 상태였고 식당 안쪽 원탁 주변에 정씨 일가 9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닫힌 철문 너머로 헤이사환 골목에 밤소음이 어렴풋이 새어 들어왔지만 식당 안은 영업이 끝난 뒤에 고요한 뿐이었습니다. 황재영은 정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2만에서 3만 바타카, 우리 돈으로 300만에서 500만 원만이라도 갚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라는 요구였습니다. 60만 바타카, 약 1억 원의 전액이 아니라 고작 일부만이라도 먼저 내놓으라는 것이니 양보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식당을 넘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뭘 갚으란 말이야? 차용증이라도 있어?
빚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1년 전 카드판에서 18만 파타카를 잃고 1년 안에 갚겠다고, 못 갚으면 식당을 넘기겠다고 직접 약속해놓고서 이제 와서 차용증이 없으니 갚을 것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구두 약속 따위는 종이 위에 적히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황재영의 시선이 탁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맥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황재영이 맥주병을 움켜쥐고 탁자 모서리에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날카로운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고 병목 위쪽이 들쭉날쭉한 유리 단면을 드러낸 채 그의 손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깨진 유리의 끝을 비추었고 황재영은 그것을 들고 곧장 정 씨의 7살 막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한 팔로 끌어안듯이 붙잡고 깨진 병의 끝을 아이의 목에 들이대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 일가 9명 중 성인은 정 씨와 그의 아내, 70살의 외할머니와 61살의 주방장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18살부터 9살까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7살 아들의 목에 유리 파편이 닿아 있는 상황에서 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 씨 부부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황지영은 식당 안에 있던 밧줄을 가져오게 한 뒤 가족들에게 서로를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이 동생의 손목을 묶고 주방장이 외할머니의 양손을 뒤로 돌려 묶었습니다. 서로의 손목에 밧줄을 감아야 하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유리 파편이 아이의 목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명씩 결박되어 갈수록 식당 안의 저항 가능성은 줄어들고 천조각으로 입이 막혔습니다. 막힌 입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철문이 닫힌 식당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흘러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정 씨의 아내였습니다. 나머지 8명이 모두 결박된 상태에서 황지영은 정 씨의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까지 정 씨의 아내는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황지영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묶는 그 명령 앞에서 정 씨의 아내가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묶는 대신 아이를 두 팔로 끌어안고 식당 출입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반항이었습니다. 유일한 반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항은 3초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황지영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뒤에서 정 씨의 아내를 잡았습니다. 유리 파편이 그녀의 목을 찔렀고 정 씨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팔이 풀렸고 아들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결박된 7명과 바닥에 쓰러진 아이뿐이었습니다. 황지영은 결박된 가족들을 한 명씩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맥주병으로 찌르거나 맨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70살 외할머니도, 61살의 주방장도, 18살의 장녀도, 12살의 차녀도, 10살의 삼녀도, 9살의 사녀도 밧줄에 묶인 채로 바닥에 쓰러져 갔습니다. 결박당한 상태에서 도망칠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식당 밖의 골목에서는 퇴근길 행인들의 발걸음 소리만 오가고 있었습니다. 팔선 반점의 철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밖에서 이 식당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더라도 영업이 끝난 평범한 저녁 분위기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람은 7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안고 뛰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묶인 채 고개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큰 누나가, 동생들이, 삼촌이 한 명씩 움직임을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당 안에 남은 생존자는 이 아이와 황지영 둘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니 빚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른 것은 돈의 청구가 아니라 가족 전원의 목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노점에서 시작해 일군 식당, 그 안에서 함께 살아온 9명의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팔선반점의 원탁과 조리대와 타일 바닥은 그대로인데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만 바뀌어 있었습니다. 9명의 시신이 놓인 식당 안에서 황지영은 숨을 고르며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저녁 이 식당에 오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정 씨 아내의 고모, 식당 인근에 따로 살고 있는 구고모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죽은 7살 막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황즈헝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족 9명 중 8명이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식당 홀바닥에는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황즈헝과 7살 막내 아들 뿐이었습니다. 가족 전원이 죽어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이 아이는 황즈헝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구고모가 경찰에 신고해서 너를 잡아갈 거야. 7살 아이의 목소리가 텅 빈 식당 안에서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누나들과 할머니와 삼촌이 모두 죽은 뒤에도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이름은 구고모였습니다. 오늘 저녁 식당에 오지 않은 유일한 사람, 식당 인근에 따로 살고 있는 60살의 구고모가 이 일을 알게 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아이는 믿었습니다. 7살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황즈헝은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9번째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지막 말이 황즈헝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구고모, 정씨 아내의 고모로 평소 막내를 돌봐주며 식당을 자주 드나들던 60살 여성이었습니다. 9명을 죽인 뒤 식당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여자가 가장 먼저 가족의 부재를 눈치챌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식당에 왔다가 아무도 없으면 의아하게 여길 것이고 집에 찾아가도 사람이 없으면 경찰에 연락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세자가 10번째 살인의 기폭장치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황즈헝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헤이사원 인근의 구고모 거주지까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골목은 인적이 끊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빈 거리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황즈헝은 구고모의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이 깬 구고모에게 황즈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 아이가 열이 높으니 빨리 와달라고. 구고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막내를 돌봐주던 사이였으니 한밤중에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옷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황즈헝이 잡은 택시에 올라탔고 택시는 8선 반점 앞에 멈췄습니다. 구고모가 식당 안에 발을 들인 순간 그녀는 10번째이자 마지막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지키려 했던 이름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바로 그 말 때문에 죽음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이제 식당 안에는 19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7살부터 70세까지 한 가족의 3세대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밤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8월 2일 마카오의 열대야가 밀폐된 식당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고 시간이 지날수록 식당 내부의 온도는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황즈헝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8시간에 걸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9의 시신을 해체했습니다. 주방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하나하나 분리했고 검은 비닐봉지에 이중으로 포장했습니다. 한 사람의 시신이 여러 개의 봉지로 나뉘었고 그 봉지들이 식당 한쪽에 쌓여갔습니다. 8시간이라는 시간은 밤 11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 사이를 뜻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고 황즈헝은 그 시간 안에 끝냈습니다. 새벽 3시 4시경부터 황즈헝은 검은 봉지들을 들고 식당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인적이 끊긴 새벽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갔습니다. 일부는 바다로 향했고 일부는 골목 사이의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쓰레기통의 금속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거리에 울렸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가로등 아래를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유기가 끝난 뒤 황즈영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홀 바닥을 닦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피 묻은 흔적을 지우고 사용한 도구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정 씨의 시신에서 주머니를 뒤져 금고 열쇠와 은행 보관함 열쇠를 챙겼고 자택의 열쇠도 빼냈습니다. 정 씨가 가지고 있던 귀향증, 자녀 4명의 출생증명서와 학생증 사본까지 모두 회수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없으면 정 씨 가족의 존재를 증명할 물건이 마카오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황재영은 식당 문에 3일 휴업이라고 쓴 종이를 붙이고 정 씨의 자택으로 걸어갔습니다. 정 씨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수십 년간 정 씨 가족이 잠들었던 그 침대에서 그 가족 전원을 죽인 남자가 잠에 들었습니다. 3일 뒤인 8월 8일 황재영은 8선 반점에 철문을 올렸습니다. 미리 구해둔 새 주방장과 새 종업원이 출근했고 식당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웍이 달궈졌고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골목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원탁에 앉았고 황재영이 내놓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이 식당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마카오 남단 루한의 헤이사 해변에는 검은 모래 위로 파도가 무언가를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1985년 8월 8일 오후 마카오 남단 섬 루한의 헤이사 해변에는 한여름에 수영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헤이사는 검은 모래라는 뜻 그대로 짙은 빛깔의 모래가 깔린 해변으로 8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해초와 나무 조각, 떠밀려온 잡동사니들이 물거품과 함께 모래 위에 널브러지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젊은이들이 물속에서 서로에게 물을 끼얹으며 소리를 질렀던 평범한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해변 한쪽에서 물놀이를 하던 수영객 한 명이 파도에 실려온 무언가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검은 모래 위에 사람의 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변 일대를 수색한 결과 같은 해변에서 총 8점의 인체 부위가 수거되었습니다. 오른발 4점, 왼발 2점, 손 2점. 모두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고 며칠간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탓에 피부색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해초가 감기고 모래가 달라붙어 있었지만 절단면만큼은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거친 파열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있는 도구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잘라낸 흔적이었고 그 절단면의 정밀성은 해변에 출동한 경찰관들조차 처음 보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후 닷새 동안 닿은 해역에서 3점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의 왼손 하나, 여성의 오른손 하나, 그리고 오른발 뒤꿈치. 해변에서 건져 올려진 인체 부위는 총 11점에 이르렀고 마카오 사법경찰국이 초빙한 법의관은 잔해를 분석한 끝에 최소 4명 이상의 서로 다른 사망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법경찰국은 즉시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1980년대 마카오는 인구 약 20만의 작은 도시였고 해변에 인체 잔해가 밀려오는 사건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잔해를 실험실로 옮기고 법의학 보고서를 기다렸지만 분석이 진행될수록 난관이 뚜렷해졌습니다. 부패가 워낙 심해서 잔해만으로는 사망자의 신원을 특정할 단서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일부에서 지문 채취가 가능했지만 그 지문을 대조할 실종자 명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카오 전역에서 이 시기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4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경찰 내부에서는 미립국자 상어 피습설이 대두되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마카오로 미립국을 시도하던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당하고 상어에 습격당한 잔해가 해류를 타고 헤이사 해변까지 밀려온 것 아니냐는 추정이었습니다. 1980년대 마카오 인근 해역에서는 미립국 보트가 가끔씩 발견되던 시기였으니 일견 그럴듯한 가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본토에서 추빙된 법의관이 절단면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상어의 이빨은 불규칙한 파열 흔적을 남기지만 수거된 잔해의 절단면은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힘으로 날이 있는 도구를 사용해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였습니다. 수사 방향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원미상의 사망자, 실종신고 없는 피해자, 목격자도 없고 범행 장소도 특정되지 않는 사건. 수사관들의 책상 위에는 법의학 보고서와 잔해 사진과 해변 수색 기록이 쌓여갔지만 어느 서류를 펼쳐도 이름 한 글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손과 발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말해주지 않았고 수사는 출발선에서부터 교착에 빠졌습니다. 수사관들이 시도한 것은 역추적이었습니다. 해류의 방향과 속도를 계산하여 잔해가 바다에 투기된 원래 지점을 추정하고 그 인근의 선착장과 해안가를 조사했습니다. 마카오 해안선을 따라 어선 선주들과 야간 조업 어부들에게 수상한 목격담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본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8월 초 마카오의 밤바다에서 검은 봉지를 추기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목격할 만한 사람이 마침 그 시각 그 해안에 있었을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넘어가도 실마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헤이사환의 8선 반점에서는 매일 아침 철문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홀에 손님들이 빼곡히 들어찼고 주방에서 웍을 달구는 소리와 기름이 튀기는 소리가 골목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황즈영은 계산대 뒤에 앉아 돈을 세기도 하고 바쁜 시간에는 직접 접시를 들고 원탁 사이를 오가기도 했습니다. 새로 고용한 주방장은 정 씨의 주방장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은 화구를 켜고 같은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정 씨의 자택은 세입자에게 넘어가죠. 매달 임대료가 황즈영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정 씨가 타던 차량은 황즈영의 장남 아유안이 몰고 다녔습니다. 단골 중 누군가 정 씨 가족의 소식을 물으면 황즈영은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본토로 떠났고 거기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경찰이 헤이사 해변의 잔해를 분석하느라 밤을 새우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각. 잔해의 주인들이 마지막으로 숨을 쉬었던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현미경 아래서 절단면의 각도를 맥정하고 있을 때 그 절단이 이루어진 조리대 위에서는 새 주방장이 채소를 썰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범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수 킬로미터에 불과했지만 그 사이를 잇는 정보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줄이 없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 씨 일가를 찾는 사람이 마카오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 씨에게는 마카오에 가까운 친척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노점에서 시작해 식당을 일구는 동안 이웃과 단골은 있었지만 가족의 안부를 확인해 줄 혈육은 바다 건너 중국 중산에 사는 동생뿐이었습니다. 정 씨가 1985년 7월경 어린 딸 둘을 데리고 중산을 방문했다가 마카오로 돌아간 뒤로 연락이 끊겼는데 동생으로서는 형이 원래 편지를 자주 쓰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처음 몇 달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불황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건너 마카오까지 직접 갈 형편이 되지 않는 처지에서 동생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헤이사완 골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씨 가족이 통째로 사라졌는데도 동네 사람들은 황즈영의 설명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정 씨 부부가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골목 안에서 공공연히 돌고 있었고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식당을 넘기고 본토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퍼지는 데에는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정 씨의 아이들 5명 가운데 학교에 다니는 나이의 아이가 4이었는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어도 이 아이들은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가정을 찾아간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1980년대 마카오의 변두리에서 노동자 가정의 아이가 갑자기 전학을 가거나 본토로 돌아가는 일은 드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빈자리는 그저 그런 일상의 한 조각으로 처리되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안 됐다고 혀를 찾고 누군가는 도박꾼의 말로라며 교훈처럼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정 씨 가족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70살 외할머니의 건강은 괜찮은지를 묻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는데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수색이나 신고가 아니라 도박꾼의 말로라는 동네 소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985년이 저물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헤이사 해변 사건의 수사 파일은 서류함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고 전담반의 수사관들은 다른 사건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팔선 반점의 철문은 매일 아침 올라갔고 매일 저녁 내려갔습니다. 마카오 전체가 이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1986년이 밝은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월에 접어들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1986년 2월 20일 오후 5시 마카오 타이파 섬의 지경 쓰레기장. 이곳은 마카오 시내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매립지였는데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쓰레기 더미를 삽으로 뒤집다가 삼날에 단단한 것이 걸리는 느낌을 받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흙과 썩은 쓰레기 사이에서 흰빛이 비쳤습니다. 뼈였습니다. 한두 조각이 아니라 여러 점이 뒤엉켜 나왔고 청소 노동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수거한 것은 대량의 인골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헤이사 해변에서 발견된 인체 잔해와 같은 피해자들의 유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바다에만 버린 줄 알았던 시신의 일부가 쓰레기통으로도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황지영이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닫았을 때 넣어둔 검은 봉지들이 수거차에 실리고
수거차가 타이파 섬의 이 매립지까지 운반하고 흙 아래 묻혀 반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다가 돌려보낸 것과 땅이 토해낸 것이 같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변의 손과 발, 쓰레기장의 뼈. 유기 경로가 최소 2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그것이 수사를 진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뼈에서도 신원을 특정할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실종 신고는 여전히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타이파의 인골이 발견되고 정확히 2달이 지난 1986년 2월에 마카오 사법기관의 우편망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곳은 바다 건너 중국 중산이었고 보낸 사람은 정 씨의 동생이었습니다. 편지는 얇은 편지지 2장이었습니다. 볼펜으로 빼곡히 채워진 중국어 간체가 줄을 맞춰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끝으로 갈수록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수사관은 책상 위에 종이를 펼치고 첫 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의 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형 정린이 마카오에서 수십 년간 근면하게 사업을 일구었으나 1985년 8월 초를 지점으로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황 씨라는 사람이 형의 식당과 재산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최근 마카오 해변에서 인체 부위가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이상 형의 일가가 살해된 것이 아닌지 극도로 우려한다고. 같은 내용의 편지를 광저우 국제형사경찰에도 발송했다고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중국 중산에서 이 편지를 쓴 동생의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1985년 7월 형 정 씨가 어린 딸 2을 데리고 고향을 방문했을 때까지만 해도 2 사람 사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형은 식당이 잘 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었고 며칠 머물다가 마카오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편지도 전화도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했지만 추석이 지나고 설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동생은 마카오에 있는 지인들에게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형의 식당을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형의 집에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며 형의 가족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 신문에서 해변에 인체 잔해가 떠올랐다는 기사를 읽은 순간 동생의 머릿속에서 2가지 사실이 연결되었습니다. 형의 실종과 해변의 잔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의 손가락이 편지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8선 반점이라는 4글자, 그리고 황이라는 성씨. 1년 넘게 서류함 안에 잠들어 있던 헤이사 해변 사건 파일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름과 장소가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서류함에서 헤이사 해변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앉은 표지를 넘기자 법의학 보고서와 잔해 사진이 나왔고 그 옆에 편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편지에 적힌 팍선 반점의 위치는 헤이사 해변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수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찰국은 즉시 헤이사 해변 전담반을 재가동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1년 전에 수거해둔 인체 잔해를 다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포르말린 용액에 보관되어 있던 손가락 잔해들을 법의학 실험실로 옮기고 채취 가능한 지문을 하나하나 분리해냈습니다. 문제는 이 지문을 누구의 것과 대조해야 하느냐였습니다. 편지에 언급된 정 씨 일가의 지문 기록이 마카오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대조가 가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카오 행정기관에 정 씨 가족과 관련된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정 씨 아내의 고모인 천리 전, 편지에서 언급된 구 고모의 신원 기록에 지문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잔해에서 채취한 여성 손가락 지문 한 점과 구 고모의 기록상 지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확대경 아래서 2 지문의 융선이 겹쳐지기 시작했고 수사관이 빨간 펜으로 일치 지점을 하나씩 표시할 때마다 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완전 일치를 선언하기에는 부패 손상이 컸지만 유사성은 높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해변에서 건져 올린 손이 구 고모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면 나머지 잔해의 주인도 같은 가족일 확률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편지에 적힌 황 씨가 식당과 재산을 차지했다는 정황,
정 씨 일가의 실종 시점과 잔해 발견 시점의 근접성, 그리고 지문 유사성. 세 개의 실이 하나의 점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팔선반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회의 사원으로 나갔습니다. 팔선반점 주민과 상인 약 20명을 면담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정 씨와 오래 거래해온 식자재 배달원이었습니다. 배달원은 수사관들 앞에서 1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85년 8월 4일 오후 정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 닭과 오리를 주문했고 배달을 가니 식당은 정상이었다고. 다음 날인 8월 5일 아침에 다시 갔더니 철문에 3일 휴업 종이가 붙어 있었고 정 씨 자택을 찾아가니 50대의 낯선 남자가 문을 열고 가족이 주하이로 갔다고만 말하고 문을 닫았다고. 수사관들은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물었습니다. 배달원이 묘사한 외모는 현재 팔선반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지영과 일치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고모의 거주지 인근에 사는 이웃 주민이 1985년 8월 5일 새벽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30세가량의 남자가 구고모의 집 문을 두드렸고 구고모가 나와 함께 택시를 떠났는데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수사관이 그 남자의 나이를 다시 확인하자 이웃은 분명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황지영은 당시 50세가량이었습니다. 30대 남성은 황지영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이 사건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증언을 기록에 남겼지만 해당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황지영의 장남 아유안이 20대였다는데 정 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지만 이웃이 목격한 남성이 아유안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수사당국은 공범의 존재를 의심했으나 이 의문은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면담 과정에서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회의 사원의 어느 주민도 정 씨 일가의 출국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 씨 부부가 짐을 싸는 것을 본 사람도, 택시에 가족이 타는 것을 본 사람도, 아이들이 학교에 전학 서류를 낸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그 사라짐을 증명하는 물리적 흔적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은 황지영의 입에서 나온 말뿐이었습니다. 가족이 본토로 떠났다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그 한마디. 한편 수사관들은 정 씨 일가의 출국 기록을 마카오 출입국 관리소에 조회했습니다. 1985년 10월 이후로 정 씨 가족 중 단 한 명의 이름도 출국 명부에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이민을 갔다면 출국 기록이 있어야 했고 밀출국을 했다면 10명이 동시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가족은 마카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증언과 정황이 쌓일수록 수사망은 황지영에게 조여들었습니다. 사법경찰국은 황지영에 대한 감시를 개시했습니다. 사법경찰이 회의사원 골목에 배치됐고 팔선반점의 출입구가 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황지영이 아침에 철문을 올리는 시각, 점심 영업 중 식당을 드나드는 횟수, 저녁에 철문을 내리고 귀가하는 동선까지 하나하나 기록됐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선 사법경찰의 시야에는 매일같이 같은 풍경이 잡혔습니다. 황지영이 계산대 뒤에 앉아있는 모습, 종업원에게 지시하는 모습, 가끔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골목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모습. 점심시간이면 여전히 손님들이 몰려왔고 황지영은 접시를 나르거나 주방에 목소리를 높이며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시가 시작된 것을 눈치채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황지영의 일상에는 어떤 동요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9월이 되었습니다. 감시가 시작된 지 약 5달이 흘러가는 동안 수사관들은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황 증거는 황지영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결정적 물증이 없었습니다. 지문 유사성은 유사일 뿐 일치가 아니었고 시신은 해체 유기되어 사인을 특정할 수 없었으며 범행 현장인 팔선반점은 이미 1년 넘게 정상 영업을 하며 모든 흔적이 세탁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체코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고 감시만 계속하자니 황지영이 눈치채고 도주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 남자의 도주였습니다. 마카오는 중국 본토와 육로로 연결되어 있었고 국경을 넘으면 광동성의 광활한 내륙이 펼쳐졌습니다. 마카오의 사법경찰의 관할은 국경 안쪽에서 끝났습니다.
만약 황지영이 본토로 넘어가면 광저우 국제형사경찰에 공조를 요청해야 했지만 1980년대 포르투갈령 마카오와 중국 본토 사이의 사법공조는 느리고 불확실했습니다. 이 남자가 한번 사라지면 다시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사관들은 아직 황지영이 1973년 홍콩 사건의 천지령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문을 파괴하고 이름을 바꾸고 미립국까지 해낸 전력이 있는 남자라는 것을. 그것은 이 남자가 죽은 뒤에야 밝혀질 비밀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황지영이 스스로 움직일 때를 노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986년 9월 28일 오후, 황지영은 팔선반점의 철문을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내렸습니다. 종업원에게 무언가를 말한 뒤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서 있던 사복경찰의 눈이 그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황지영은 평소의 귀가 동선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본토로 향하는 관문 쪽이었습니다. 사복경찰이 무전을 넣었습니다. 황지영이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드는 동안 대기하고 있던 사법경찰관 여러 명이 양쪽에서 다가왔습니다. 9월 하순 마카오의 늦은 오후, 해질녘의 주황빛이 건물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고 큰 길 위에는 퇴근 시간에 오토바이와 행인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걸어가던 황지영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앞뒤로 사복 차림의 남자들이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는 이미 차단된 뒤였습니다. 황지영의 오른손에는 짐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갈아입을 옷가지와 현금이 들어 있었고 이것은 당일치기 외출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법경찰이 정지를 명령했을 때 황지영은 가방을 내려놓지 않은 채 멈춰섰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에도 큰 동요가 없었다고 현장의 수사관은 기억했습니다. 13개월간 팔선반점의 주인 행세를 해온 낭자가 그 식당의 철문에서 수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길 위에서 경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중국 본토로 향하는 관문까지는 아직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5달간의 감시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고 수사관들은 황지영이 도주 동선에 올라탄 바로 그 시점에 움직인 것입니다. 팔선반점의 철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남자가 이제 수갑이 채워진 채 사법경찰국 조사실의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1985년 8월 4일 저녁 이후 13달 24일 만에 황지영은 처음으로 자신 이외의 사람에게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신문은 1986년 9월 28일 오후부터 시작되어 10월 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약 2박 3일 4명의 수사관이 교대로 들어와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조사실에는 상광등이 항상 켜져 있었고 철제 책상 위에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바뀔 때마다 질문의 각도가 미세하게 달라졌지만 요구하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정씨 일가는 어디에 있느냐? 황지영의 첫 번째 진술은 이랬습니다. 자신은 밀수 사업으로 번 돈으로 정 씨의 식당과 재산을 정당하게 매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가 돈이 필요해서 식당을 팔겠다고 먼저 제안했고 합의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매 계약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두 합의였다고 답했습니다. 정 씨 가족이 현재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 본토로 떠났을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진술을 받아 적은 뒤 같은 질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밀수로 얼마를 벌었느냐, 어떤 물건을 밀수했느냐, 거래 상대는 누구였느냐, 대금은 어디서 어떻게 전달했느냐. 황지영의 대답은 처음에는 자신감 있게 들렸지만 세부 사항으로 파고들수록 구체성이 부족해졌습니다. 밀수품의 종류를 특정하라고 하면 애매하게 얼버무렸고 거래 시기를 물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이 바뀌고 밤이 깊어갈수록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황지영의 목소리에서 처음의 단단함이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황지영은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진술에서 황지영은 밀수 이야기를 철회했습니다. 대신 도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 씨가 자신에게 60만 바타카, 약 1억 원의 도박 빚을 졌고
갚지 못하자 자발적으로 식당과 재산을 넘기고 일가족이 이민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진술보다 디테일이 풍부했습니다. 카드 도박의 종류가 싸싸이였다는 것, 원금 2천 파타카, 약 30만 원으로 시작했다는 것, 정 씨가 1년 내 상환을 약속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첫 번째 이야기 자리에 더 정교하게 쌓아 올린 두 번째 이야기를 세워놓은 셈이었습니다. 수사관이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정 씨 일가가 이민을 갔다면 출국 기록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수사관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마카오 출입국 관리소의 조회달과였습니다. 1985년 10월 이후 정 씨 가족의 출국 기록이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지영은 그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내려앉고 녹음기의 릴만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잠시 뒤 황지영은 어쩌면 밀출국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이 되물었습니다. 어른 4세, 아이 5, 거기에 70살 노인까지 10명이 동시에 밀출국을 하면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황지영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밤이 되자 황지영의 턱 아래로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 아래 그림자가 짙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진술 변경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진술, 즉 도박 빚으로 인한 자발적 양도라는 주장을 끝까지 고수했고 정 씨 일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황지영의 입에서 결정적인 자백을 끌어내지 못한 채 신문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에게는 아직 한 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수사팀이 황지영의 거주지와 팔선반점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팔선반점 내부에서는 1년 넘게 영업을 계속했던 범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리대도 바닥 타일도 주방 도구도 매일 사용되고 닦여서 그 어떤 법의학적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지영의 거주지에서 금고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이 금고문을 열자 안에서 나온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의 금고 열쇠, 정 씨의 귀향증, 그리고 정 씨 자녀 4명의 출생증명서와 학생증 사본이었습니다. 수사관은 금고에서 꺼낸 서류를 조사실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학생증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12살 자녀의 사진 속 얼굴은 웃고 있었고 10살 3녀의 사진은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출생증명서와 학생증이 그 아이들을 죽인 남자의 금고 안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관이 황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정 씨 가족이 자발적으로 이민을 갔다면 왜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학생증을 두고 갔겠느냐고, 이민을 가는 가족이 아이들의 신분 서류를 챙기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고. 황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향증 없이 중국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밀출국뿐인데 밀출국을 하면서 굳이 신분 서류를 버리고 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 씨 가족이 이 서류들을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나지 못한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진술은 무너졌고 금고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1986년 10월 1일 자정 수사관들은 황지영에게 살인 혐의를 통보했습니다. 2박 3일의 신문이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황지영은 훗날 자백서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9월 28일 오후 2시에 사법경찰이 몇 가지를 알고 싶다고 했고 그곳에서 10시간 넘게 앉아 있었으며 꼬박 2박 3일 동안 4명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10월 1일 자정에 살인 혐의를 통보받았을 때 자신은 이미 극도의 피로 상태였다고. 다음 날인 10월 2일 황지영은 10건의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형사기소 법정에 이송되어 표증이 성립되었고 마코 시립교도소에 미결 수감되었습니다. 13년 전 홍콩 쿼리베이에서 사람을 죽이고 바다를 건넜을 때 이 남자는 대륙의 끝까지 달아나 지문을 불태우고 이름을 버리며 13년을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편지 한 통이 바다를 건너와 이 남자의 길을 막았고 금고 안의 학생증이 이 남자의 입을 닫았습니다. 도망칠 대륙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관문까지 닫기도 전에 수갑이 먼저 채워졌습니다. 호송차의 철문이 닫혔습니다. 교도소까지의 거리는 길지 않았지만 이 남자에게 남은 시간은 2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달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기이한 장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첫날 밤 황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같은 감방의 재소자들이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코 시립교도소의 감방은 좁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감방 하나에 28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콘크리트 벽과 철장 사이로 간이 침대들이 뼈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밤에도 꺼지지 않았고 벽 한쪽에는 금속재 쓰레기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낮 시간 동안 좁은 마당에서 운동을 하거나 감방 안에서 간단한 수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월 2일 저녁 황지영이 이 감방에 들어왔습니다. 2박 3일의 신문 끝에 수염이 자랐고 오랜 불면으로 눈이 충혈된 상태였습니다. 간수가 감방 문을 열고 황지영을 밀어 넣었을 때 안에 있던 27명의 시선이 일제히 새 수감자에게 꽂혔습니다. 새 수감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금세 퍼졌습니다. 마카오의 모든 신문이 팔선반점 사건을 일면에 올리고 있었고 언론은 10인 몰살이라는 글자를 큼지막히 뽑아 헤드라인을 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바깥에서 면회를 온 가족이나 간수들의 입을 통해 일가 10명을 죽인 남자라는 이름표가 황지영에게 붙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인 10월 3일 같은 감방의 재소자들이 황지영에게 손을 댔습니다. 교도소 안에는 나름의 위계가 있었습니다. 살인범이라 해도 등급이 있었고 어린아이와 노인이 포함된 일가족을 몰살한 자는 그 위계의 가장 아래에 놓였습니다. 감방 안의 수감자들은 각자의 이유로 거기 들어와 있었지만 7살 아이와 70살 노인을 함께 죽인 남자 앞에서는 일종의 공동적의를 드러냈습니다. 폭력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주먹을 날렸고 그 주먹이 신호가 되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황지영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50을 넘긴 몸이 젊은 수감자들의 집단 폭행을 버텨낼 수는 없었고 황지영은 얼굴을 감싸며 감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갈비뼈를 감싼 채 구석으로 밀려났고 발길질이 계속되었습니다. 간수가 제지할 때까지 폭행은 이어졌고 황지영은 전신에 부상을 입은 채 의무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황지영은 병원에서 입원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감방으로 돌아가기 두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월 4일 아침 황지영은 교도소로 복귀했습니다. 감방 안의 수감자들은 전날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황지영을 향한 시선도 전날과 같았습니다. 그날 감방에서 황지영은 벽 한쪽의 금속재 쓰레기통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의 테두리는 가공된 금속이었고 오랜 사용으로 일부가 날카롭게 닳아 있었습니다. 황지영은 쓰레기통 가까이 앉아 그 테두리를 손끝으로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생각에 잠긴 사람이 무심코 벽을 긁는 것처럼 보이는 동작이었습니다. 감방 안의 수감자들은 흘기 쳐다보기는 했지만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황지영은 그 자세로 한참 동안 앉아 있었고 금속 테두리의 가장 날카로운 지점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낮의 어느 시점 황지영은 쓰레기통 테두리를 충분히 갈았다고 판단한 순간 왼쪽 손목을 그어내렸습니다. 수직으로 한 번, 수평으로 한 번. 손목 동맥이 있는 자리를 십자 모양으로 잘라낸 것입니다. 한 번의 절개로는 동맥을 확실히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1973년 광동성 나나이의 흑벽 시골집에서 자신의 검지 끝을 불로 지져 지문을 없앴던 그 남자가 13년 뒤 마카오 교도소의 감방 바닥에서 같은 왼손의 손목을 갈라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원을 지우기 위해, 한 번은 자신을 지우기 위해. 피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다른 수감자 한 명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돌아섰습니다. 황지영이 쓰러져 있었고 감방 바닥에 선홍색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수감자가 고함을 질렀고 간수가 호출되었습니다. 감방 문이 열리고 들것이 들어왔습니다. 황지영은 응급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5시간을 걸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절개된 손목 동맥이 봉합되었고 출혈량은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였지만 의료진은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황지영의 첫 번째 자살 시도는 필패로 끝났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황재영은 다시 교도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왼쪽 손목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겼고 감시는 전보다 강화된 듯 보였습니다. 자살 시도를 한 수감자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2달 뒤의 일이 답해주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0월 6일 감방 안에서 이상한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황재영이 같은 감방의 한 수감자를 자기 옆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낮은 목소리였고 주변 수감자들이 어렴풋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지만 전부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감방 안에 27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을 보거나 담배를 피거나 벽에 기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황재영과 맞은편에 앉은 수감자 2사람만이 간이 침대 한쪽에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황재영의 이야기는 한참 동안 이어졌고 맞은편에 앉은 수감자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되묻는 말을 던졌습니다. 왼쪽 손목의 붕대가 황재영이 말을 하는 내내 가슴 높이에서 움직였습니다. 황재영이 그날 구술한 내용은 1985년 8월 4일 저녁 팔선반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도박 빚의 시작부터 그날 밤 식당에서 벌어진 일의 전모를 황재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놓았습니다. 빚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순간, 맥주병이 깨진 순간, 9명이 순차로 쓰러진 과정, 7살 아이의 마지막 한마디가 10번째 살인을 부른 경위, 그리고 8시간에 걸친 시신 해체와 유기까지 황재영은 한 사람의 목격자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풀어놓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고해였을 수도 있고 자기 합리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피로 속에서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구술이 훗날 공개되어 대공보와 화교일보를 통해 보도되었고 팔선반점에서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세상이 알게 된 유일한 경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술이 없었다면 정 씨의 마지막 말도, 정 씨 아내의 마지막 반항도, 7살 아이의 마지막 외침도 세상에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6일에 한 수감자에게는 범행 경위를 상세하게 구술한 황재영이 2달 뒤 자살 직전에는 자백서를 써서 언론사에 우편 발송하게 됩니다. 그 자백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이 어찌 거짓을 말하겠는가. 나는 결백하다. 같은 사람의 입에서 2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10월에는 자신이 10명을 죽였다고 상세히 고백했고 12월에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에 대한 답은 황재영 자신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 모순은 사건을 완전히 닫지 못하게 만든 장치입니다. 만약 황재영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면 10월의 구술이 진실이고 12월의 자백서가 거짓이라는 결론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10월 6일에 구술이 끝난 뒤 황재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손목의 붕대가 가슴팍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살에는 실패했고 사형은 확실했습니다. 남은 것은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뿐이었지만 이 남자는 재판을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쓰레기통 테두리는 실패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수단이 필요했고 황재영에게는 그 수단을 찾아낼 2달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2달의 시간 동안 감방 안의 황재영은 겉으로는 야무잔 수감자였습니다. 낮에는 플라스틱 조화를 만드는 수작업에 참여했고 간수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으며 다른 수감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왼쪽 손목의 붕대가 벗겨진 자리에는 십자 모양의 흉터가 남았고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갔습니다. 교도소 측의 특별감시도 그 흉터와 함께 서서히 느슨해졌습니다. 자살 시도 직후의 긴장은 2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무뎌졌고 간수들의 눈길은 바른 새 수감자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사이 황재영은 2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글을 쓰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도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글은 2종류였습니다. 감방 안에서 짧게 적은 유서 1통, 그리고 언론사로 붙일 긴 자백서 1통. 자백서는 며칠에 걸쳐 작성되었습니다. 1973년의 홍콩 사건과 1985년의 마카오 사건을 가로지르는 이 남자의 삶 전체가 몇 장의 종이에 담겼고 아내에 대한 호소와 자신에 대한 변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황재영은 이 자백서를 언제 발송할지까지 계산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구는 음료수 캔의 뚜껑, 정확히 말하면 캔을 따고 나면 남는 금속 탭이었습니다. 마카오 교도소의 수감자들에게는 매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 캔을 마신 뒤에 버려지는 금속 탭 한 조각은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는 사소한 쓰레기였습니다. 황지헝은 그 쓰레기를 주워 모았습니다. 쓰레기통 테두리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금속 조각을 날카롭게 갈아내는 것. 이 남자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10월에 실패해서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의 테두리는 간방 한쪽에 고정되어 있어 그 자리에 앉아서 작업해야 했고 결국 다른 수감자의 눈에 띄어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캔 뚜껑은 다릅니다. 손 안에 숨길 수 있고 밤중에 이불 속에서도 다룰 수 있었습니다. 12월 초 면회가 있었습니다. 아내 여 씨가 면회실로 들어왔을 때 황지헝은 유리창 너머에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면회실은 유리창으로 양쪽이 나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 씨는 수화기를 들었고 황지헝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황지헝도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것은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유리창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손이 유리에 닿은 채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10명을 죽인 남자가 아내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7살 아이의 목에 유리를 들이대고 70살 노인의 목을 졸랐던 손이 이제 유리창 너머에서 손 하나 잡을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백서에서 황지헝은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시골 여자라는 점을 반복해 강조하게 됩니다. 유리창 저편에서 통곡하던 그 여인에게 사회의 동정을 구하는 문장이 황지헝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문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장남 아위안이 면회를 왔습니다. 20대의 청년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수화기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울음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엄숙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짧은 말만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20대의 아들과 50을 넘긴 아버지 사이에 오간 말은 그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친 황지헝은 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감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27명의 수감자가 간이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었고 감방 바깥 복도의 형광등 불빛만이 창살 사이로 비스듬히 길어오고 있었습니다. 황지헝은 자신의 간이 침대에 앉아 이불을 허리 위로 덮고 있었고 손끝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날 밤 그리고 그 전날 밤에도 황지헝은 같은 자세로 앉아서 금속 조각을 손끝으로 문질렀지만 같은 감방의 수감자들은 그것을 조화 만드는 작업이라고 여겼습니다. 잠들기 전에 잠시 수작업에 몰두하는 중년 수감자의 평범한 야간 풍경이었습니다. 새벽 2, 3시 사이의 어느 시점 황지형은 왼쪽 손목에 캔 뚜껑을 갖다 댔습니다. 10월 4일에 잘랐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2달 전에 수술로 봉합된 흉터의 선을 따라 황지형은 다시 절개했습니다. 한 번의 자살 시도가 실패한 경험이 이번에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큰 힘을 가해야 하는지를 이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을 때 황지형은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얇은 이불 한 겹만으론 혈흔이 배어나올 수 있었기에 몇 겹을 위아래로 덮어 혈출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누웠습니다. 감방 안의 다른 수감자들은 깨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간수가 전기 순찰로 감방을 지나갔지만 이불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짐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불을 몇 겹 덮고 자는 수감자를 그저 추운 새벽에 웅크린 모습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아침 8시 조식 배급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수가 감방을 열고 수감자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사이 황지영의 침대만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간수가 이불을 걷었을 때 이불 아래에는 이미 체온을 잃은 몸이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에서 흘러나온 피는 이불 안쪽을 검붉게 물들여 놓은 뒤였고 황지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2달 전에 5시간의 수술로 되돌려 놓았던 생명이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벽 시간에 조용히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발견된 물건은 3가지였습니다.
한 장의 유서, 평소 복용하던 천식약, 그리고 포르노 잡지 몇 권. 유서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천식이 괴로워 빨리 편해지고 싶었을 뿐이었다. 자신의 죽음이 도피가 아니라 고통에서의 해방임을 주장하는 문장이었습니다. 10명의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같은 날 마카오의 몇몇 언론사에는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황제영이 자살 직전에 발송한 자백서였습니다. 분량이 상당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973년 홍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시인, 정씨 부부와의 도박 빚에 대한 경위, 신문 과정에 대한 회고, 그리고 아내에 대한 호소. 자백서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시골 여자로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사람이다. 사회가 그녀에게 동정의 손을 뻗어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이 어찌 거짓을 말하겠는가. 이 문장 바로 뒤에 자신은 결백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10월 6일에 동료 수감자에게 범행 경위를 상세하게 구술한 바로 그 입에서 2달 뒤에는 나는 결백하다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같은 왼쪽 손목을 2번 절개한 남자가 같은 입으로 2개의 모순된 진술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황제영이 죽은 뒤 경찰은 이 남자의 잔존지문을 13년 전 홍콩 쿼리베이 사건의 수배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절단된 검지가 아닌 다른 손가락에서 채취한 지문이 일치했습니다. 천지량과 황제영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973년 11월에 욕조에 사람을 익시키고 광동성으로 도주한 남자가 1985년 8월에 팔선반점에서 일가족 10명을 죽인 남자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13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쿼리베이 사건을 그제야 홍콩 경찰이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팔선반점 사건은 황제영의 죽음과 함께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판결을 받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법적 종결이 불가능했고 구 고모를 유인한 30대 남성의 정체는 끝내 특정되지 않았으며 10명의 시신이 처리되는 동안 한여름 마카오의 헤이사완 골목에서 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는지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서에 법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과 자백서에 나는 결백하다는 문장이 함께 남았습니다.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범인의 죽음으로 종결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답을 기다리는 질문들을 품고 있는 닫히지 않은 문 뒤에 머물러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986년 12월 4일 아침 8시에 그 감방에서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마카오 헤이사완 마로 14번지의 그 건물은 얼마 뒤 다른 주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식당이 있던 자리는 가게 간판이 몇 번 바뀌었고 한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가 그 위에 호텔이 올라섰습니다. 지금 그 주소에서 붉은 한자 4글자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985년 이전 수십 년간을 그 자리를 지켰던 간판은 어느 창고 구석에 잠들어 있을 것이고 오래전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마카오 연안의 바다에는 유족의 손에 뿌려진 유해가 있습니다. 1985년 8월의 파도가 해변으로 돌려보냈던 그 잔해들은 경찰의 수거와 법의학 보관을 거쳐 결국 같은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7살 아이부터 70살 노인까지 한 가족의 3세대가 그 물결 속에 함께 놓였습니다. 이름도 묘비도 없이. 그리고 한 가지 기묘한 결과가 있습니다. 팔선반점에 얽힌 어떤 소문이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마카오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은 경찰 조사에서 단 한 건의 증거도 확인된 바 없었지만 1993년 홍콩의 한 영화가 그 소문을 극화하여 스크린에 올렸습니다. 그해 마카오의 어느 식당들은 평소 잘 팔리던 특정 메뉴의 주문이 급감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이야기 하나가 사람들의 젓가락 끝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것보다 더 오래 남는 법이라는 것을 마카오의 식탁들은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1984년 어느 저녁, 팔선반점의 원탁 위에 카드가 펼쳐졌고 원금 2,000 바타카, 약 30만 원으로 시작된 도박반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파타카, 약 3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숫자가 차용증 한 장 없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
한 가족의 운명이 조용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갚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차용증이 없으면 목숨으로 받아낸다는 것을 그 판에 앉은 누구도 이해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어쩌면 범행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 가족 10명이 사라진 뒤 1년이 넘도록 그 부재를 알아차린 사람이 마카오 전체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바다 건너에서 한 통의 편지가 오기 전까지 그 가족은 존재했다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도 아닌 그저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는 빈자리로만 남아 있었다는 사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사라지는 순간은 죽는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1985년 8월 5일 아침, 어느 식당 철문에는 흰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검은 글씨로 3일 휴업이라고만 적힌 그 종이를 배달원 한 명이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다가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 한 명도 캔 뚜껑 한 조각을 손에 쥔 채 이불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파도 위에 뿌려진 유해와 닫히지 않은 자백서 한 장, 그리고 이제는 이름조차 남지 않은 식당의 기억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